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용과 분배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당국자는 저성장 탈출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울산으로 내려가 임 전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으로 어제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이 또 충돌했습니다. 검찰이 왜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하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조신임 위원장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미 하원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내년 2.4%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다소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셈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100조 원대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정부가 경제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선거를 겨냥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란 의심도 있습니다. 오늘은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4%. 1% 후반에서 2% 초반에 예상하는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보다 많게는 0.6%포인트나 높습니다.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돼 투자와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들을 플러스 알파로 좀 실어서 2.4%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100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민자 15조 원에 기업 25조 원, 공공기관 60조 원을 더해 경기 반등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장 건설 등 대규모 기업 투자와 철도 등 SOC 사업 등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투자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발굴한다고 해도 100조 원을 모두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외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국내 여행 숙박비를 소득공제해주고 입국자 면세점을 늘리는 동시에 담배 판매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2.6에서 2.7%로 제시했다가 두 차례 수장을 거쳐 2%로 내렸고 연말이 다 된 지금도 2% 턱걸이가 가능할지는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어쨌든 정부의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보면 그동안 고집해왔던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선회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경제 당국자들 최근 발언에서도 그런 절박감이 느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 국무위원회, 경제단체장까지 모인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 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해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도 근로소득이 줄고 겨우 띄운 게 뭐냐면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이전 소득 때문에 메꾸었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은 고용도 회복세인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당국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 조정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봤습니다. 저성장 시기는 빨리 우리가 최단 기간 내에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책에서 그동안 최우선으로 추진되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지휘부는 경기 부양 쪽으로 무게 중심을 확연하게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 스스로 압박을 받았다고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은 실제로 임동호 제거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임동호 전 최고위원 신문 과정에서 문제의 시나리오 존재를 언급합니다. 지방선거 전 고배 총영사직과 공사 사장 등의 자리 제안부터 자신의 배제 과정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한 검찰 신문이 자신이 겪은 것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청에 힘이 미친 거잖아요. 보복할 거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임동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아웃됐어요. 임 전 의원은 실제 지방선거 이후 울산 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울산시당에 정치 브로커가 있다고 쓴 임 전 위원장의 자서전이 문제가 돼 지난달 민주당 당적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그 시나리오대로가 맞는 건지 당원마저 잘라본 거죠.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측의 자리 제안 등은 순수한 목적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사전 계획에 따른 청와대의 불법 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진을 울산지검으로 구파해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나리오 외에 제3의 자료를 제시하며 임 전 최고위원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뿐만 아니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출마 대신 고배 총영사 자리를 권유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무 인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여러 조직을 동시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천에서 경쟁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회고한 지난해 2월 23일 상황입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울산은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가 어떠냐고 물어서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더니 고배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사카는 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했고 좀 이따 드루킹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후 인사담당 비서관이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고 물었고 한 수석도 생각해봤냐고 재차 물어봐 아름다운 경선을 하겠다며 거절했더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임 전 최고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고배나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내가 고배를 갈 이유가 뭐 있냐. 가고 싶은 곳은 오사카인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당초 거론된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정무수석, 인사비서관의 자리 제한, 그리고 비서실장의 사과 등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된 겁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인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그리고 당원 매수 금지 내용의 제57조 5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오늘 청와대 친구들과 자리를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제안도 경선 포기 조건도 아니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 전 수석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떠오른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또 한 명 의외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송철호 시장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강길부 의원 이름이 2번 등장하는데 수첩에 적힌 그 앞뒤 맥락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엔
강길부 의원의 실명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17년 10월 13일 비서실장 요청 항목이라며 물 문제와 공공병원은 강길부 거취와 관련해 정무적 요청한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루 전 송 부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적었는데 바로 다음 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겁니다. 11월 9일엔 강길부 한국당 입당이라는 제목에 시장으로 나서달라, 문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배신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거취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가 강 의원에게 송철호 시장 지지 등을 조건으로 지역 현안과 민주당 입당을 들어줘야 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이후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었습니다. 물 문제라고 표현된 울산 지역의 식수 문제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현직 시장 대신 송철호 당시 변호사에게 보고받는 이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화에는 물이 안 닿도록 대폭 낮아지면 사실 식수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가지고 있어요. 검찰은 이들이 모두 송 시장이 출마조차 확정되지 않았던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와 교감한 단서라고 보고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워낙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복잡한 문제여서 지금쯤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청와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의혹만으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인물은요, 한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숫자가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요, 이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들의 이름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10월 13일 날짜에는요, 이 비서실장이 송철호 시장 출마를 요청했다, 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당시 비서실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었고요. 이 대통령이 출마 요청하기 부담스럽다, 면목 없다,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신 송철호 시장의 출마 요청을 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은요, 이 메모들이 송병기 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송 시장 측과 청와대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도 송병기 부시장이 제공한 첩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혹 사건의 시작과도 같은 겁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의 첩보를 바탕으로 이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이 작성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그리고 백 전 비서관은 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에게, 그리고 이 박 전 비서관은 경찰청에 넘겼는데요. 자,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과 더불어서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한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검찰은요, 이 숨진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가서 이것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얼마나 진행된 건지 점검하러 간 것이고, 자, 의혹이 불거지자 이 심리적인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것이고, 이 숨진 수사관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인물뿐 아니라 장관이 움직였다는 의혹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송 시장 측의 선거 전략 문건에는요, 현직 장관의 울산 방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모두 실현됐습니다. 2017년 10월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했고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도 같은 달에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장관들은 송 시장 측의 요청에 따라 간 것이 아니고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실, 정무수석실, 그리고 행정부 장관들까지 다 움직인 정황이 이렇게 있는 거군요. 예. 자, 물론 앞으로 법적인 문제는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파장이 더 클 수 있는 문제여서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 뉴스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양측의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시종 신경전이 벌어졌고 고성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전 재판에서 송인권 재판장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며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퇴정시킬 수도 있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오늘 재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해온 고영곤 부장검사까지 9명의 검사가 법정에 총출동했습니다. 검사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PPT를 준비하며 현 재판의 중립성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논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검사 3명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계속되는 반발에 재판부는 안지라는 말을 재판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수시로 반복했고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며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검찰은 이렇게 검찰 의견을 안 받아주는 재판은 저도 처음이라며 바로 맞섰습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 이후 검찰이 이중기소 전략을 택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감정 싸움으로 재판이 계속 공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1월 9일 예정된 5번째 공판 준비 기일. 검찰은 더 이상의 마찰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와의 신경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며 이건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바 있는데 검찰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충분히 파악됐는데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도록 한 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감찰 중단 과정에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징계 등 각종 처분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분류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민정라인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동양대 측에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임원 취소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서류상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입니다. 저자 소개에 미국 템플대 MBA 과정과 워싱턴 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을 수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학력이 허위였습니다. 확인을 했고 1차적으로 해외 학위 조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회신을 받은 거를. 앞서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월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이용해 총장에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동양대 측에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고 임원 승인 취소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최 총장은 서류상 오류였다고 해명합니다. 템플대학 동창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졸업을 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아마 기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최 총장은 또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해 학력 표기가 잘못된 과정 등을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발빠른 발표에 교육계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최 총장 의혹만 탈탈 털듯 조사한 것은 교육부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최 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는 30일간 재심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음주운전으로 장관에서 낙마했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임명돼서 인사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인물들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등 자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시 사회이사 겸직에 임금 체불 논란까지 모두 부인하며 버텼지만 거짓 해명이 들통나면서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 임명에 보은성 코드 인사들을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차관급 인사에서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도 교체됐습니다. 당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도 총선 출마가 거론됐지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개각 대신 손쉬운 차관 교체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와 부처 등에서 총선 출마를 고려한 인사교체는 모두 21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늘 차관급 인사에서 화제의 인물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된 아시아의 이너 최윤희 선수죠. 이 최 선수는 지난 대선 때 스포츠인을 대표해서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를 딴 스포츠스타에서 체육 행정을 담당하게 된 최윤희 선수. 이제 최윤희 차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최윤희 선수는 두 종목에서 모두 자신의 아시아 최고 기록을 깨뜨리고 2관왕이 됐습니다. 색동 한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최윤희 선수. 태극기가 일장기 2개를 좌우로 거느린 채 가장 높이 개양됩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관왕. 4년 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는 15살 나이로 3관왕을 차지했죠.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배영 100m, 200m, 개인 혼영에서 금메달 5개를 땄고 그때마다 모두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이 9글자가 국민들 뇌리에 새겨졌죠. 아시아의 인어로서 갈채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최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한 점을 발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역대 52명의 차관 중 첫 여성이자 2013년 박정길 차관 후 두 번째 국가대표 출신 차관입니다. 최 차관은 과거에도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또 있죠. 몸으로 느끼세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1991년 20대 중반 나이에 돌연 13살 많은 로커 유현상 씨와 깜짝 결혼을 했죠. 어머니는 딸이 아들 둘을 낳고서야 그때부터 유 씨를 사위 대접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연예인이란 직업이 모든 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운동을 해서 제 자신밖에 모르는 면도 있고. 결혼 후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유 씨는 그때 하도 욕을 먹어 장수할 거라 농담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아 욕만 먹어가지고 정말 온 국민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었던 그 스포츠 스타와의 최 차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최 차관은 지난해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발탁됐습니다. 주로 88 올림픽 때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기관으로 직원 수 1,400여 명, 연간 예산이 900억 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영전한 최 차관이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겁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뿐 아니라 친동생도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했다는 어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 동생은 재수의 권유로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 전 대변인은 최초 투기 논란이 빚어졌을 때 나는 몰랐다고 했죠. 이 형제가 근거리에 있는 건물 한 채씩을 산 것인데 정말 몰랐는지 이 부분에 의문이 남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SNS를 통해 자신과 동생의 흑석동 재개발 건물 매입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삼형제 가운데 흑석동에서 부동산 일을 한 둘째 동생 부인이 동서들에게 권유해 자신과 막내 동생네가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해명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가까운 친척의 권유로 건물을 매입했고 자신은 모스크바 출장 중이라 아내의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삼형제 식구가 모두 매입에 관여했는데 장남인 본인이 몰랐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SNS 설명이 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아내 탓에 이어 재수 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생은 순진한 바깥일 하는 사람들이고 아내와 재수 씨 두 여성은 일명 복부인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까?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고향인 군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과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는 한 갤러리 대표에게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갤러리 대표와 문 대통령은 친구 사이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갤러리입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달 아버지 친구인 이 갤러리 대표를 만나 젊은 작가를 발굴하며 전시 기획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도 이 갤러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윤준용 씨가 계약 맺고 근무하시는 데가 맞나요? 아니요, 저희 전시를 하셨던 거 같은데. 갤러리 대표는 다혜 씨가 갤러리에 취업하려 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다혜 씨에게 항의를 받았고 취업은 없던 일이 됐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야당은 몰래 해외 이민을 갖다 들어와 아빠 찬스로 또 다른 취업 청탁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혜 씨 남편의 주소지 등록을 놓고도 논란이 생겼습니다. 문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주소지를 이곳 주민센터로 등록해놓고 자녀와 함께 동남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준용 씨는 가족의 사생활을 캐는 짓은 그만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내몰린 경남의 한 시골 학교가 전교생 해외 연수 등 파격 공약을 내걸어서 입학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약이 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학생 모심 전국 설명회입니다. 학교가 내건 공약은 파격적입니다. 해마다 전교생을 무료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신입생과 전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생 가족에게는 1년에 200만 원만 받고 빈집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일자리도 알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용은 향토 기업인과 동창회가 마련합니다. 지역에서 이제 더
위급함을 느끼고 학교가 없으면 지역은 또 더 폐쇄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학교로 제안을 해갖고 들어오셨어요.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폐교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1931년에 문을 연 이 학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교육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전교생이 50명 수준으로 줄더니 내년 2월에 4명이 졸업하면 10명으로 줄어듭니다. 학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설명회를 연다고 하자 전국에서 학부모 14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많이 받고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를 겪는 시골 학교.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금방이라도 타결될 듯 하던 범여권 내부의 선거법 조율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선거법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패율 도입에 대한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다면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소정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렬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선거법 공방을 중단하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군소정당들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은 나흘째 국회 인근에서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민생과 예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라며 거부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자들은 1가구 1주택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에서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자들도 동참을 서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가운데 오피스텔을 제외한 다주택자는 36명으로 전체의 27.9%로 파악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세종시 단독주택 등 2채, 윤호중 사무총장이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 주택과 경기도 구리의 아파트와 복합 건물 등 3채를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경기 시흥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1가구 1주택 여부가 공천 기준이 될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당이 술렁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자발적 동참을 호소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 치중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방안의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당 안팎에서는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부쩍 발언 강도가 세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서울 집값이 보수 정권 탓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더니 이번에는 종부세를 3배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유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개발 계획을 밝힌 곳입니다. 여의도 일대도 개발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값은 즉시 요동쳤습니다. 다 올랐잖아요, 서울 시내가요. 12억대. 24평이. 8평마다 15억대까지 올라갔죠. 집값이 크게 오르자 서울시는 다음 달 개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 뒤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은 보수 정권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물론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탓입니다. 박 시장은 또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OECD의 3분의 1 정도라며 지금의 3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기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을 8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는 용산 여의도 개발은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라며 부동산 정책과 연관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악담을 퍼부으며 분노했는데 사실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탄핵 소추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Those in favor say aye. Those opposed, nay. The ayes have it.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탄핵 혐의는 두 가지.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수사를 압박했다는 권력 남용과 행정부 인사들에게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회 방해입니다. 권력 남용 안건은 찬성 230표에 반대 197표, 의회 방해는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A great day fo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 sad one for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맹비난했습니다.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for the Democrat Party. 탄핵 찬성 0표로 뭉친 공화당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So we got every single Republican voted for us. 탄핵 소추안은 내년 1월 상원 심판 절차를 밟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데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결이 유력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채소,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가죽, 모피 등 동물 소재를 쓰지 않는 옷이나 가방을 비건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브랜드들의 동참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한겨울 패션이 진열돼 있는 옷 매장. 언뜻 보면 모피 코트 같지만 폴리에스터와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만든 인조 모피입니다. 가격이 절대 싸지 않아요. 동물 친화적인 패션, 그런 착한 패션은 싸구려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소재의 탄생인 거예요. 동물성 섬유를 거부하는 비건 패션 브랜드인데 고급화된 디자인은 기본. 셔츠나 코트에 동물 유령을 넣는 등 적극적으로 가치를 내세웁니다. 이미 해외는 일부 브랜드가 모피 금지를 의미하는 퍼프리를 선언했고 세계 최초의 비건 패션쇼까지 열었습니다. 국내에도 고품질을 표방한 비건 패션이 의류를 넘어 합성 피혁 등 이른바 비건 가죽으로 확산 중인데 핸드백이 대표적입니다.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만큼 관리의 편리성과 친환경적 부분을 강조합니다.
윤리적인 소비가 확산되면서 비건 패션이 새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비건 패션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롭지 않기 때문에 비건 패션, 착한 소비를 넘어 현명한 소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Generally, Norway has democratic parliamentary government. 오바마 정부 때 주 노르웨이 대사로 지명된 부호 츠니스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듯 노르웨이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Jonas, have you been to Norway? I am no real expert on China. Senator, I haven't had the opportunity yet to be there. 그러자 질문하던 맥케인 의원이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마이크를 아예 꺼버립니다. I have no more questions for this incredibly highly qualified group of nominees. 우리도 정권마다 해외 공관장을 대선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거론된 총영사 자리는 차원이 전혀 달랐습니다. 법원은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요구에 대한 김경수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래라며 별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이 선거 흥정에 미끼가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총영사 제안을 받았다는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쟁에서 송철호 현 시장에게 밀려났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총영사와 공사 사장 제안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고집하자 송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만 그가 대여섯 언론사 취재진에게 했던 말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서는 송 시장 측근 부시장의 업무 기록이 진실을 밝힐지 모를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마당에 대통령의 30년 직이라는 송 시장과 후보 경쟁을 벌였던 사람의 총영사건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부터 김학의 전 차관까지 예전의 여러 의혹들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의혹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대통령은 또 말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엄정 수사 지시를 기다리며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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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통령이었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의 경우 1cm, 비의 경우 5mm 정도고요. 서울은 눈발이 살짝 날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에 비나 눈이 오기 때문에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4도, 청주와 대구는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전주 5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서서히 약해지겠는데요. 대신 미세먼지가 또 정체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